살기 좋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보시는 이 사진은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타고 다녔던 탈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력거이죠. 소수의 분들이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거고요. 현재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죠. 현대자동차가 낸 GV80인가 하는 자동차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만들 수 있고 제일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발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업 생산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배가량의 그 지구 전체 산업 생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100년 전에 자동차를 만들던 공장의 모습인데요. 현재 우리 광주시를 포함을 해서 자동차 산업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자동화와 로봇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지구 전체의 산업 생산성이 100년 동안에 10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장은 대단히 놀랍죠. 이 그래프는 대한민국, 바로 우리 조국이 지난 7, 80년 동안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생산성, 다시 말씀드려서 1인당 GDP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1962년도에 120불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작년도에 33,000불까지 증가가 되었죠. 물론 그 사이 동안에 IMF 금융위기가 있었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2018년도에 있었는데 단 2년 만에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문제를 포함을 해서 2018년, 9년도 또 올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7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 세계 국가가 대한민국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275배를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 생산성이 10배가 늘어나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275배가 성장한 유일한 국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통신기기입니다. 네. 옆에 있는 거 뭐 돌려가지고 전 전화 받고 전화를 걸기도 했던 거죠. 현재 여러분 손 위에 있는 통신기기이죠. 단순히 전화를 주고받는 것, 얼굴을 보는 것 넘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보에 접근을 하고 때로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기기이면서 게임기면서 동시에 컴퓨터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로 발전하고 있죠. 또한 전 세계에서 이러한 통신기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행은 어떨까요? 100년 전에 우리가 하던 여행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남극점과 북극점을 정복을 했을 때 허리에다가 저렇게 개썰매를 메고 다녔는데, 왜냐하면 개가 살아남지 못했어요. 추워서. 그래서 인간이 허리에다 메고 어깨에다 메고 남극점, 북극점을 도달하게 됐죠. 현재 우리가 인류가 하는 미지에 대한 탐험 여행입니다. 지금 이제 막 한 달 된 날 스페이스X라고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 잘 아시죠? 네, 테슬라 만드는 회사에서 테슬라 만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 사람을 최초로 민간 기업이 사람을 우주에 보내는 일을 해놨죠. 또 그 우주선을 다시 회수하기도 하고 땅에 착륙하기도 해서 실제로 비용이 향후에 50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더 놀라운 것은 우주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멋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우주선 같으면 버튼을 누르거나 스위치가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터치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선이. SF 영화에서 보던 것 같은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100년 동안에 대단히 많은 우리 삶 자체와 우리 경험을 혁신할 수 있어 왔었죠. 그런데 그 100년 동안에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100년 전에 우리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예요. 현재 우리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물론 교실은 사람보다 좀 적고 이 사진은 지금 강남에 있는 학원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 지난 100년간 동안에 변한 게 없습니다. 판서라거나 화면을 띄운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지적인 노동에 해당이 되는 출발점 100년 동안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른 걸 볼까요?
100년 전에 미국의 한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앉아서 타이프라이터도 있고 서류가 쌓여 있기도 하죠. 혁신적인 사무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위워크라는 곳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 모여 앉아서 일하고 있고 서류 쌓여 있고 타이프라이터가 노트북으로 바뀐 거 말고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시 얘기해서 지적 노동에 대한 대단히 큰 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상상할 만한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혁신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또 사회적인 요구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식을 학습하고 지식을 시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노동을 통해서 생산성, 다시 얘기해서 창조성을 만들어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는 깊숙이 침투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혁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은 변할 수 없는 우리가 직면한 과정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술, 산업, 사회, 경제,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혁신을 어쩌면 미래 100년이 아니라 미래 20년 안에 해내는 것, 과거에 270배가 성장한 대한민국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그 디딤돌의 가장 중요한 돌 하나가 바로 광주시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단 감염, 또 콜센터 관련된 지식노동을 통해서 앉아서 일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 또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데이터댐 등의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6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 3차 추경 내용이에요. ENA, 데이터 5G 네트워크 AI에 관련된 거죠.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뿐만 아니라 1, 2, 3, 4차 전 산업의 AI 융합 확산, 교육, 또 비대면 산업 육성들이 전체 추경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언택트 시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어떤 기술들과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위너가 될 것인가 하는 것, 사실 전 세계 모든 정부의 관심이죠. 우리나라는 100조, 200조 얘기하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은 몇천 조를 지금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왼쪽 위에 보는 포브스입니다. 잘 아시죠? 포브스에서는 도대체 포스트 팬데믹에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떤 기술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세상을 재편하게 될 것인가. 첫 번째 클라우드, 두 번째 인공지능과 RPA,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그먼티드, 우리가 AR이라고 하는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를 많이 아실 텐데요. 어그먼티드 애널리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증강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여태까지 분석은 통계적 분석을 했었죠. 증강 분석은 자연언어 처리나 기계학습 같은 과정을 통해서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도록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증강 분석이라고 어그먼티드 애널리틱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에 이르는 사실은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게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누가 위너가 될 거냐?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두 번째 자동화와 인공지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주시에서 추진하게 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 센터, 빅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많은 역할을 해주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련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꽃피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꽃피울 수 있는 지자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지난달 기사입니다. 결국은 AI가 넥스트 원에 대한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는 것 등등이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변화된 미래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래 혁신은 시작이 된 거죠. 과연 그러면 어떤 미래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썩 그렇게 우리한테 행복감을 주거나 또는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될지 시장님 포함해서 여러분들하고 한 2페이지에 짧게 좀 얘기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영학자 중에 한 분이 피터 드러커 교수인데요. 이분 책만 한 4, 50권은 읽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주옥 같은 말 그대로 경영의 구루시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인상 깊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인구의 강성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인구 변화는 모든 것을 바꾸고 여기에서 혁신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늘 제가 마음에 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수학 분석이라는 거 하잖아요. 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기회가 있고 뭐 위험이 있다 그러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모든 기업이나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위협에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혁신은 불가능하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기회에 맞출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작년 말에 대통령께서 보시고 나서 한숨을 내셨다는 고향입니다. 2050년도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인데 뭐 2050년이 아니라 2040년 지금부터 20년이 지나도 이 그래프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50대부터 80대들 60대부터 90대의 인구가요. 20대부터 50대 인구의 2배입니다. 굉장히 암울하죠. 어떻게 이 사회 구조가 유지가 될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유럽과 좀 달라서 우리가 현재 낸 세금과 복지 비용을 가지고 현재의 노인층을 부양을 하고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가 70대, 80대, 90대가 됐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실제로 우리들 부양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3배, 4배 이상의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현재 우리 구조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먼 얘기가 아닙니다. 20년 채 안 걸리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과연 이런 사회를 어떻게 지탱하고 혁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우리 선배님들, 우리 아버님들이 일구어 오셨던 270, 500 이상의 성장에 관련된 것들, 물론 성장이 모든 것의 행복의 중심에 있고 성장이 그 가치 중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이 행복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삶의 질에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그래프는요.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에는 이 정보가 없어서 제가 미국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지난 100년간 주당 근무 시간입니다. 미국에. 정확히 120년 전에요. 미국의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은 청년이었을 때 5.5일 근무했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한 1시까지 근무했었잖아요. 저희 아버님 세대 때는 다 6일 근무하셨었죠. 대한민국. 지금 베트남은 6일 근무제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6일을 근무했었죠. 소위 대량 생산 및 표준화를 통해서 혁명이 일어났었던 2차 산업혁명이 1900 대략 10년에서 30년 사이에 일어났잖아요. 물론 이때 대공황이 있긴 했었지만 출렁이면서 한번 근무 시간이 크게 줄게 됩니다. 그 쭉 유지가 되다가 인터넷, 컴퓨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제3차 산업혁명이 1980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있었죠. 인터넷을 포함해서. 이때 다시 한번 출렁거리면서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5G 혹은 6G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의 혁신을 일으킨다면 이 상태가 유지가 될까요? 대한민국도 지금 52시간을 싸우고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나라 평균 근무 시간도 40시간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8시간씩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연차라는 것도 있고요. 국경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40시간 이하로 줄어들었거든요. 진짜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있다면 향후 20, 30년 내에 저는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가 지난 120년, 향후에 합치면 150년간의 얘기가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지난 100년간 동안에 일을 덜 하고도요. 생산성을 지구적으로는 10배, 대한민국은 200배 이상을 향상을 시켜왔었던 종족이라는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절대적인 하나의 큰 성공 이유는 근육의 자동화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육이라는 것은 걸어다니고 무거운 것을 들고 조립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죠. 그 힘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었죠. 공장 자동화와
도로와 자동차와 비행기와 거의 모든 자동화 도구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근육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정말 필연적으로 지적 노동의 자동화를 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 근무 시간은 줄어들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몇 배 이상의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또한 피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혁신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우리가 살고자 하는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 우리는 인적 노동의 시대였죠. 현재도 우리는 인적 노동의 시대입니다. 그럼 미래 인공지능 시대는 이런 모양일까요? 우리의 삶자리를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대체하는 모습일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미래 시대는 아마 이렇게 기계하고 사람이 협력을, 지적으로 협력을 하는 시대가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거를 지능 증강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는 증강지능 시대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똑같이 AI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증강지능, Augmented Intelligence, 이것 또한 AI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증강지능 또는 지능증강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지적 노동에 해당이 되는 능력을 평범한 제가 아인슈타인 같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아인슈타인과 같이 더 높은 형태의 지적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과거 100년에 우리의 미약한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자동차 핸들만 잡으면 모든 동물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작은 근육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작은 지능 또는 부족한 지능으로 큰 의사결정,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계하고 사람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사회적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인간과 기계가 협력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적 노동을 혁신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제가 얘기를 준비해왔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두 번째 챕터는요, 개념만 얘기를 드리고 제가 훌쩍 건너뛰어서 세 번째 얘기를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역사하면요, 많은 분들이 한 뭐 30년, 40년 됐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뿌리로 들어가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인 지금부터 2340년 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현재 인공지능 시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절반의 기술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지크라고 얘기하는 로직, 논리라는 것, 리즈닝, 추론이라는 개념, 지식표현 개념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개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AI라고 얘기하는 용어는 1956년도에 잔 맥크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트머스 대학에서 얘기했고요. 오늘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 인공지능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의 첫 번째는요, 1943년도에 나왔고요. 이론적 완성은 1962년에 프랭크라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요, 최근 10년, 20년 동안 발전한 게 아니라 길게는 2300년, 짧게는 80년 동안에 발전되어 왔었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이제 와서야 상용화, 또 인간이 꿈꿔왔던 꿈에 대한 것들을 이뤄가는 첫 번째 모퉁이돌로 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예전에는 똑똑한 남자가 매력이 있다 그래서 뇌생남이라는 얘기가 인기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요리를 못하는 남자는 폐기 처분이 돼야 되는 거 보듯이 요리 못하는 남자는 생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장님 혹시도 요리 좀 하십니까? 네, 대답을 회피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뭐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형태 요리 기구도 필요하고요. 레시피만 대충 알고 있어도 괜찮은 요리 나오죠. 맨 오른쪽은 뭐 어떨 때는 냉장고를 부탁했는가? 그 프로를 봤더니 뭐 냉장고에 쌓여있는 허접한 요리 재료를 갖고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요리 재료가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됐던 또는 AI가 됐던 이 아마 세 가지 똑같은 것이 저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먹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인프라스트럭처로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GPU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 개의 컴퓨터를 하나의 컴퓨터, 수백 개 컴퓨터를 하나의 슈퍼컴퓨터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나의 슈퍼컴퓨터를 수백 대의 작은 컴퓨터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화 기술이죠. 특히 그거를 빠르게 확대를 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GPU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애들 게임할 때 쓴다고 해서 많이 집어넣었죠. 근데 이 GPU 안에는 코어라고 얘기하는 게 수천 개에서 10,000개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우리 컴퓨터 CPU 안에는 적게는 2개, 많게는 10개, 20개가 들어있죠. 코어가 뭐죠? 우리 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GPU라는 거는 수천 개에서 수만 개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을 하는 거, 애들이 하는 거 보면 막 주변에 갑자기 가상세계 뛰어다니면 뭐가 휙휙 지나가고 고개 돌리면은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하늘 뛰어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물리 연산하고 수학 연산이에요. 벡터를 연산을 하는 거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이 벡터랑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풀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연산량을 해야겠죠, 컴퓨터가. 그러다 보니까 CPU라는 거에 들어있는 코어라는 수학을 계산하는 애가 2개, 4개, 옛날에 보면 나는 뇌가 4개 달렸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코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4개, 10개 갖고 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게임용으로 만들고 컴퓨터 그래픽용으로 만든 게 이제는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죠?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방식이요, 바로 벡터를 연산하거나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일 때 사용하는 것이 벡터를 연산하거나 또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아마도 요번에 우리 광주시에서 만들게 되는 거대한 빅데이터 센터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아키텍처하고 GPU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되겠죠. 알고리즘은 또한 인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데이터가 되겠죠. 좋은 요리 재료에 해당이 되는 것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하드웨어에 해당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는요, 매 4, 5년마다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성능은 2배 전체, 삼성, LG, 현대자동차, 저희 같은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과 정부 투자와 그리고 대학들 투자 전체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한 회사는. 전 세계 가장 큰 클라우드하고 GPU, 거긴 GPU라고 얘기 안 하는데요. TPU라고 얘기하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한 기업이, 한 대학이 정부가 주도를 해서 국가 경쟁력 또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불가능한 거죠. 이미. 규모의 경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해서 산학연, 지역과 정부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디지털 뉴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와 알고리즘과 특히 데이터 댐과 관련된 것은 한 기업이나 또는 한 누군가가 해내지 못하는 것을 국가 단위로 우리가 힘을 합치자고 하는 거대한 비전의 출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실패를 한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정말 막막한 미래에 관련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큰 부담과 짐만 쥐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 사명감이 저한테 있고 저는 시장님께 있다고 믿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The Modern Approach to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책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버클리 대학 교수인데요, 스튜어트 러셀 교수라고요. 재작년에 제가 초청돼서 저 식사도 하고 많은 분들 소개도 시켜드렸는데요. 이분 책을 에이전트 관점으로 많이 쓰셨는데 요약을 하면 환경을 감지하고 스스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 한 거는 한 1000페이지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주변에서 인공지능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 한자어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 자연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뭔가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잖아요. 인공은 원래부터 있지 않은 거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지능은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결국은 사람이 만든 물건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게 인공지능이죠. 그럼 어려운 게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인간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다룰 수 있으려면 지식을 표현해야 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왜 네안데르탈인을 이기고 생존할 수 있었냐? 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을 타인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식을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타인이 표현한 지식들, 말, 글, 그림, 수식, 기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기계가 학습하는 걸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고요. 추론은 그렇게 학습된 지식에 기반해서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거에 기반해서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기계가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근대, 현대 인공지능은 3단계를 통해서 현재 발전을 하고 있어요. 1세대 인공지능은 여기 보시는 지식표현, 추론에 집중을 하였었고요. 2세대 인공지능인 기계학습하고 딥러닝, 이건 인지모델 학습 능력이 탁월합니다. 3세대 인공지능은요,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는데요. 표현하자면 우리 우뇌하고 좌뇌를 동시에 쓰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우뇌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패턴을 인지하고 좌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일하는 뇌고 수학적인 뇌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뇌과학적으로는 전부 다 허상입니다. 현재 좌뇌 뇌가 그렇게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적으로 보자면 좌뇌에 해당이 되는 1세대 AI하고 우뇌에 해당이 되는 2세대 AI가 합친 것 이런 걸 우리가 유로심볼릭, 좌뇌 우뇌를 동시에 쓰는 인공지능 또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딥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라는 건요. 설명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알파고가 바둑알을 어딘가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을 이겼죠. 커제도 이겼고요. 이세돌도 이겼고. 근데 우리가 가끔 우리가 그때 기억이 나시죠? 왜 저기다 돌을 넣었을까요? 저게 버그는 아닐까요? 뭔가 창의적인 수일까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끝나고 나서 개발자들한테 묻습니다. 과연 왜 알파고가 거기다 돌을 넣었을까요? 개발자가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짠 사람인데. 몰라요, 우리도요. 왜 걔가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는지.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국장님에게 인공지능 발전 전략 3단계를 좀 해가지고선 얼만큼 투자를 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국에서 도대체 신규로 뭐를 해봐야 될지 사업을 한번 기획해 오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달 후에 딱 한 페이지짜리 가져갔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외에 1,000억 원을 더 유치를 해서 인공지능 국에서는 대략 한 30명의 공무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 관련된 융합사업단 관련돼서도 현재보다 5배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라고 딱 한 장에다 큰 글씨로 써가지고 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시장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근데 왜 그래야 되죠? 근거가 뭐죠? 효과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국장이 어디 계시죠?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시장님, 저 못 믿으세요? 제가 3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었는데 이게 정답입니다. 저 믿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현재 딥러닝이고 인공지능이에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 가능하지 않은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의사결정에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한 것이 3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 기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자,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제가 많은 장표를 가져왔는데요. 이 얘기 좀 건너뛰고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산업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15분밖에 없어서요.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요.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인류 멸망 보고서라고 하는 영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미래에 저희 회사 같은 회사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은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러는 살림하는 로봇인데요. 이걸 이제 어느 한 사찰, 해인사 같은 데서 사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해인이라고 붙여준 거죠. 근데 이 로봇이
1년 내내 동안에 사찰 경내 청소도 하고 빨래하다 하면서 불경을 너무 많이 들어서 득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스님이 이 로봇에게 묻습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삶은 태어나기 전도 고통이고 살면서도 고통이고 죽어서도 고통입니다. 해탈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스님들이 살아있는 부처다라고 보시게 되는데 이걸 만든 회사에서 와서 진단을 해보고 아, 이 로봇이 미쳤다, 고장났다, 우리 이 로봇을 죽여버리게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예요. 아, 이 밑에 뭐 복잡한 얘기를 써놨는데요. 사람이 코드를 일일이 짜는 게 아니라 일반화된 알고리즘과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패턴을 스스로 발견해내는 것. 이걸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쪽에 제가 좀 설명을 시켜드릴게요. 이런 기계학습은 우리가 휴리스틱에 기반, 휴리스틱이 뭐냐면 경험적으로 코딩을 해줬던 거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규모가 엄청 커지고 이 연산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언제부터? 2000년부터 대략. 2005년 정도부터 기계학습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했고요. 소위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더 많은 데이터하고 더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한 2005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이 되죠. 그게 뭐냐? 우리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양성을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소프트웨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죠. 코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이런 코딩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웃풋 데이터가 나오는 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코딩을 한다라는 과정이죠. 그럼 기계학습하는 과정은 뭐냐? 인풋 데이터하고 아웃풋 데이터를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럼 기계가 저기 있는 모델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기계가 만들어주는 과정, 이걸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이는 프로그램은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모델은요 그냥 숫자 덩어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벡터 덩어리로 나오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벡터 덩어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계학습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 기계학습 또는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잠깐 저희가 같이 워크숍을 해보겠습니다. 사진 두 장이 보이시죠?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스몰 데이터 러닝을 해요. 이 두 사진 갖고 여러분들은 이미 학습이라는 게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기계는요, 빅데이터 러닝을 해서 이 A하고 B에 관련된 사진을 수십만 장에서 수백만 장의 유사한 사진을 줘야지 학습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린 인간이니까 이미 학습을 했으니까요, 분류 문제라는 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 이게 A인지 B인지를 맞추는 겁니다. A인가요? B인가요? 다 A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계신 거죠? 네. 다음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A인가요? B인가요? 아나운서님 A인가요? B인가요? A요? 가끔은 제가 작년에는 제가 유럽의 EU 초청해서 강연을, 제가 영어도 좀 합니다. EU에서 강연을 할 때 그때 한 1000명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똑같이 보여주면서 혹시 B라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한 열댓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왜 B라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웃고 있어서 B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찍으려고 똑같이 손 제스처를 해서 B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각이 독특하십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면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B라는 분이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A인가요? B인가요? 네, A라고 외치신 분도 계시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B라고 생각하시거나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 사진을 첫 장을 보여드렸을 때 왜 A라고 생각하셨냐면 백인이고 금발이고 그렇죠? 그런데 맨 마지막 사진 보여줄 때 혼란 주는 건 몸무게를 고려하셨기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배운다라는 얘기는, 학습한다는 얘기는요, 기존에 있던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차이점을 구별지어지는 특징을 우리는 특징, 피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본다면요, 머리 색깔, 인종, 눈 크기, 몸무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눈이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처, 특징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년 동안에 엄마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빠가 1년 만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겠죠. 아기가 저 새끼 누구지? 왜 우리 엄마랑 다르게 생겼지?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특징학습, 피처 러닝이라고 얘기하고 학습의 가장 중심이 돼요. 그래서 무엇이 다른가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 사진 보여드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A인가요? B인가요? 이렇게 A, B로 나누지 못하는 것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X축과 Y축을 나누는데 눈 색깔,
머리 색깔 하나, 몸무게 하나가 X축, Y축이면 이 두 가지 특징을 서로 다른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점들 사이에 어떤 선으로서 이걸 구별해내냐 하는 그 선분을 찾아내가는 과정이 학습을 하는데 이 선분을 찾아내가는 과정이 벡터 문제를 풀거나 미분방 정식을 푸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선분이 나을지 저 선분이 나을지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최적화된 점을 데이터로부터 찾아가는 과정이 수학적인 학습 과정,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를 볼까요? 왼쪽에 보이는 A는요, 저 사진에 사람의 엑스레이를 찍은 건데 뭐죠? 코로나, 코비드 19 때문에 폐렴에 걸린 사람이 A의 사진이에요. 똑같이 폐렴인데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진이 B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요. AP인지를요. 그러면 이 둘을 구별짓는 차이점을 공부를 하게 돼서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엑스레이를 찍어서 집어넣으면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기계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아닌가. 오늘 밤에 경기를 예를 들자면 LG가 이길까 질까, A사의 주식을 살까 말까, 오를까 내릴까, Y는 이 물건을 사게 될까 아닐까, 추천 문제죠. M이라는 사람은 3년 내에 사고가 날까 안 날까,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쓸 수가 있겠죠. 2050년까지 통일이 될까 안 될까, 정책을 위반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것 중에서도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한 데는 우리의 뇌가 작동되는 것을 흉내냈다기보다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모델링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뇌를 최초로 본 사람이 샌티아고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00년도에 쥐의 뇌를 적출을 해서 얇게 점여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1905년도에 그린 그림인데요. 그때는 사진을 찍을 방법이 없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모든 세포는 독립적 개체인데 쥐의 뇌에서 뽑아낸 세포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연결된 구조가 뇌의 위치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통수는 우리가 후두엽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신경으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감지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빨간색한지 노란 까만한지 검정 자동차가 나한테 달려온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축두엽은 시간 변화에 대한 걸 감지를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뭐죠? 말이죠. 시간 흐름에 따른 단어의 변화이고요. 노래죠. 음악입니다. 시간 변화에 따른 주파수의 변화입니다. 기억도 시간 변화에 따른 변화이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앞통수, 전두엽, 전전두엽은 의사결정 감정, 두정엽은 온몸의 센서기가 맨 바깥쪽을 우리가 대뇌피지, 그 안에 회질, 소뇌, 간내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위마다 연결 구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에 뇌과학자들, 최초의 뇌과학자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능이라는 것은 뇌세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뇌세포가 다른 뇌세포하고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냐가 지능을 만들어내는 걸지도 모르겠다 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학적인 모델로 만들어낸 게 딥러닝이에요. 저 위에 있는 우리 뇌신경세포를 수학적인 신경세포로 만듭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가운데 히든 레이어 하나 있는 거를 우리가 셀러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선을 찾아내서 A하고 B를 나눕니다. 그럼 딥러닝을 하는 건 뭐냐? 중간에 숨어있는 뉴런들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A하고 B를 어려운 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증가되도록 만드는 기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인간을 닮아가는 인공지능은 뇌세포처럼 연결된 구조가 우리 뇌도 다 다르니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것도 하나의 엔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파고가 풀었었던, 예를 들면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거 비슷한 걸 바꾼 거고요. 여기 보이는 LSTM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기술들은요, 우리 축두엽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문제, 기억 문제를 담당해요. 이렇게 인공지능은요, 두 가지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뉴런들이, 수학적 뉴런들이 어떤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냐 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만드는 연구. 두 번째, 여기에다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느냐 하는 데이터에 대한 연구. 이 두 가지로 추경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I 산업 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요, 말과 글을 하는 언어, 음성지능, 시각지능, 예측지능, 공간지능, 운동지능, 예술지능 등등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과거 20년간이 모든 것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 있다면 향후 20년은 모든 것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서 필요한 기술, 이네이블러,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광주시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보이는 모빌리티, 생명과학 분야, 에너지, 이 분야에서 혁신이 만들어낼 겁니다. 적용 분야하고 AI가 해야 되는 역할은 제가 요약해서 한 장에다 정리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혁신을 일으킬까요? 지난 200년간의 모든 경제학자들은요,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혁신적 가치는 세 가지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 더 싸게 만들거나, 더 싸게 공급하거나, 두 번째, 더 품질을 높이거나, 세 번째, 더 빨리 시장에 진입하거나 누구보다도 혹은 더 빠른 것을 만들어내거나, 속도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혁신을 해서는 시장을 지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셋 중에 두 가지가 탁월을 해야지 시장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 전 세계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했죠? 속도하고 품질을 선택을 했습니다. 늘 삼성보다 1년 먼저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죠. 1년에도 빠르게 3년 정도. 그리고 가격으로는 양보를 안 합니다. 최고의 품질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죠. 인공지능은 어떻게 했냐. 비용을 낮추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 의료 영산진단, 인공지능 상담 고객센터, 스마트 공장 같은 것들은 비용을 낮추면서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비용을 낮추면서 속도를 강화시켜야 되는 것, 보안 안전, 빨리 보안 문제는 감지가 돼야 되죠. 물류 예측, 로봇 배송과 관련된 부분은 비용을 낮추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죠. 동시에 다른 관점은 품질을 높이면서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 부분이죠. 투자는 속도가 늦어지면 이미 실패한 투자가 됩니다. 속도는 빨리 했는데 잘못 의사결정을 내리면 망하게 되죠. 마찬가지가 국방이 되죠. 결국은 이 세 가지 경제적 가치 중에서 두 가지를 어떻게 각 산업 분야나 기술 분야에서 탁월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그런데 그거 외에도 두 가지 가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년간 동안의 경제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편의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싼가요? 더 빠른가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편의라는 것이 대단히 큰 가치를 만들어주고 있죠. 게임 회사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합니다. 뭘 위해서? 단지 즐거움과 놀이를 위해서요. 또 다른 하나는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요번에 뉴딜 안에, 한국형 뉴딜 안에 들어온 그린 뉴딜, 무엇이 목표일까요?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도 인공지능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스마트 시티, 스마트 농업, 스마트 환경.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더 편하고 그리고 더 저렴한 그런 시티가 도시가 아닐지도 몰라요. 지속 가능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삶의 장소일지도 모르죠. 이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는 어쨌든 결론 부분이 될 텐데요. 이 세 가지 경제적 가치와 두 가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노는 것과 지속 가능한 것의 가치로부터 최소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혁신할 방법을 각 산업 분야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향후 짧으면 5년, 10년 동안에 해내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너뛰고요. 이 회사가 참 재미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으로 혁신을 하겠다라는 기업이에요. 존 디어라고 얘기하는 농업용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자율주행하는 트랙터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난 걸 만들었는데요. 한번 잠깐 좀 보실까요? 자율주행하는 거대한 트랙터입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크니까요.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농약 뿌리고 비료 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 가능한 이 트랙터는 기사가 있어요. 보시면은 조금 있다 보면 얘가 뭔가 물을 하고 찌하고 뿌립니다.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물을 좀 찌뿌리거든요. 이렇게 좀 멈추면요 거대한 트랙터가 움직이면서요. 예를 들자면은 나쁜 게 있어요. 우리 잡초가요. 그러면 그 잡초가 뭔지를 판단해서 개를 죽일 수 있는 농약만 개한테 찌뿌립니다. 좀 가다가 물이 없어서 식은 게 있어요. 그럼 전체로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개한테만 물을 찌뿌려요. 가다가 예를 들자면은 무슨 인 같은 무슨 이던 뭐든
비료 성분이 부족한 애가 있다, 누렇게 입이 떴다. 그럼 걔한테만 그 비료를 찌뿌리게 됩니다. 어떤 혁신이 일어날까요? 심전 자율주행에다가 전체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 뿌리는데 몇백 분의 1, 몇천 분의 1로 비료하고 물 양과 그 다음에 농약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이 환경 친화적이 되는 혁신 자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보시는 제가 오늘 이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의료 분야, 또 리테일 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자율주행 분야, 그리고 자율 배송 분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물류에 관련된 부분, 또 대규모 우리나라까지 이마트와 같은 또 예를 들면 의료 분야에서 진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혁신이 되고 있죠. 건설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건설 예측과 공기에 관련된 부분, 자율로봇을 통해서 뭐 하고 있거나 또는 예를 들면 공장에서 전체 그다음에 공장의 전체 자동화 부분,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거 보시는 것은 이제 아우디 쪽인데요. 잘 아시는 CPS라고 얘기합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디지털 트윈 쪽에 관련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저희 회사도 애플이하고 함께 3년 전에는 장학기지에 나가서 수능 만점 받는 대회하고 한 대결을 해서 2배 점수 차이를 이기기도 했었고요. 올 연초에는 누군지 아시겠죠? 트럼프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CES에서 엄청 큰 히트를 쳤습니다. 트럼프 목소리로 하는 것도 이렇게 디지털 휴먼이라고 해서 인간을 닮아가는 모습을 만들기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콜센터에 들어가서 인공지능 상담 역할도 하게 되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시장님을 닮은 인공지능도 만들어서 민원 상담회도 지금 하자고 제가 제안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회사의 LG가 찾아와서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하나를 좀 만들어서 본인들이 저희랑 같이 광고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한 10억 개 이상의 대화를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5살짜리 어린이를 만들었고요. 이 어린이를 인공지능이니까 2개로 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애한테는 유튜브를 2달 동안 보여줬고요. 한 애한테는 LG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용 좋은 콘텐츠를 보여줬어요. 그 2달 동안에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건데 재밌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인간의 말을 학습하는 두 인공지능. 동일한 학습량, 오직 다른 것은 학습하는 콘텐츠의 차이. 안녕 엄마. 과연 시나리오 없이 어떤 전체가 말을 인공지능이 학습할까요? 목소리도 배워서 학습한 거고요.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생성해 안녕 반가워.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종이접기 놀랬어요. 하늘을 어떻게 날아? 구름빵을 먹으면 코를 날 수 있어요. 안녕 반가워. 왜 아는 척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뿐이라 논쟁이야. 엄마가 나쁜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도 나쁜 말 썼잖아. 가람이 엄마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개 짜증나. 예, 하드웨어 발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빅터라는 회사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쥐덫 대표를 했던 회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쥐덫 모양이 이 회사의 특허였어요.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됐지만 이 특허권 때문에 이 쥐덫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됩니다. 근데 이 빅터라는 회사가 이 쥐덫을 한참 만들었을 때 도대체 고객이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일까? 이 고충 문제를 해결하자고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억나시죠?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쥐꼬리 잘라오라고 하고 그랬던 거예요. 쥐가 이렇게 쥐덫으로 딱 하게 되면 내장이 터지기도 하고 징그러운 거예요, 버리기가. 그래서 최첨단 쥐덫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이거 진짜 존재하는 쥐덫이거든요.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했습니다. 쥐가 이 계단 타고 음식 때문에 유인돼서 저 구멍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기 고문을 해서 쥐를 깔끔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통으로 쥐를 자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쥐를 1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박 났다. 고객의 문제, 핵심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데. 왜냐면 쥐약이 나왔거든요. 쥐약이.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전기 최첨단 쥐도시 필요한 게 아니라요. 100원어치 쥐약을 사서 놓으면 부작용은 우리 개가 가끔 먹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쥐를 잡는 데는 특효였거든요. 중요한 거는 쥐를 잡는 것이지 최첨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공지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정 기술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기술과 또는 그거에 대한 ROI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별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최첨단 쥐덫을 만드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를 막아야 되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공지능 기술 발전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아마 그 광주시가 그 중심이 됐었으면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그러더라고요. One more, 한 가지 더 얘기하겠다. 그래서 제가 패러디를 했습니다. 제 얼굴 사진인데요. 네. 솔트룩스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는 회사이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AA라는 기술평가로 상장을 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상장 기업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대규모의 특허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건너뛰고요. 저희가 올해 광주광역시와 시장님과 손을 잡고 광주의 법인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직원 수가 벌써 20명 가깝게 증가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작게는 20명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로 저희 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여기 계신 기업분들과 또는 대학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아까 제가 강조했었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 그 씨앗을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인데요. 농부가 봄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심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굶더라도 그 눈물 흘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저희가 같이 힘을 합친다면 이 광주광역시의 미래가 정말 인공지능의 핵심 도시로서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그 전설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힘을 합친 지역의 한 리더들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